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 장군의 소리입니다. 저는 대수장 전략위원으로 활동하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오늘은 실종된 4대 총선 이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신문 광고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4월 6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전면 광고입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4.15 총선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광고입니다. 여기에는 4가지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확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사람들을 선출해달라라는 호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한 코로나를 빙자하여 중국이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는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중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탈원전 잘못된 것이니까 즉시 시정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경제 얘기입니다. 이 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 이 4가지 얘기를 하면서 국민에게 현명한 선택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광고 내용은 한마디로 900명 예비역 장성들의 우국 충정이 담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시점에 이런 광고를 내게 되었을까요? 저는 며칠 전 모 우파 신문사에서 좌담회를 하면서 총선 판세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대단히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우파 성향의 전문가로서 우파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단히 비관적이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진통제 효과라고 할까요? 북한이 금년 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을 4번 쏘았지만 대체로 큰 도발을 하지 않고 일단 무력 충돌을 회피하는 이런 행보를 보여주었는데, 이것들 때문에 마치 남북한 간에 안보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덮여져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진통제죠. 안보 문제가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진통제를 맞고 당장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효과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두 번째는 담요 효과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중국 폐렴 사태로 말미암아서 총선 때 당연히 국민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정책 다툼이 일어나야 될 이런 중요한 이슈들이 다 덮여져 버렸다. 사실 거대 담론, 큰 이슈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총선을 치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집권 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복이 참 많다. 지지리도 야당 복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다시피 우파 정당으로 간주되었던 야당이 중도 쪽으로 좌클릭을 하면서 다양한 분들이 구성원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는 중도 성향의 정치인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좌성향 행보를 했던 사람들도 들어왔고, 물론 우성향이 뚜렷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색깔은 과거 우파 정당에서 상당히 중도 정당으로 좌클릭해 간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사천 파동을 낳고 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영입이 됐지만, 사실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쓰임이 확실하고 소신과 비전을 가진 젊은이들이 모여들 때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사천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면서 제대로 된 인물들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실망감을 느끼게 했다. 이런 것들이 집권당에게는 유리한 그런 요인이 되었죠. 마지막 4번째로는 언론의 역할입니다. 언론은 총선이 있을 때면 중요한 정책 이슈들을 부각을 시켜서 국민들 간에 건전한 다툼, 논의가 일어나게 만들고 그 결과 각자 국민들이 판단해서 투표를 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러나 언론이 그 다툼의 일방이 되어서 어느 한쪽 편을 계속 들게 되면 국민들은 제대로 된 논의를 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중요한 이슈들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많은 국민들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겁니다. 이 4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이번 총선 판세는 우파에게 극히 불리하다라고 보는 것이 저희 전망입니다. 저 역시 저의 이 분석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일단 분석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 광고가 나온 것입니다. 언론이
중요한 정책 이슈들을 다루어 주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이 올바른 정책 토론을 토대로 한 투표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걱정에서 이 네 가지 문제를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제기한 것입니다. 결국은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중국 문제, 탈원전 문제, 이 네 가지를 지적한 겁니다. 적어도 이 네 가지는 이번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심판하느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으로 평가받아서 이것이 집권 정치 세력에 유리한 변수가 되는가, 이런 문제들은 국민이 깊숙이 논의에 참여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의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논의 자체가 다 덮였고 언론도 다루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수장이 이런 광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문제점, 적어도 제 같은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안보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보 문제는 지금도 내면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공장, 핵물질 생산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양적 군사적 우위, 그것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방사포를 쏘면서 무기 성능 개선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지 남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없을 뿐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알고 이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아니면 나쁜 일인지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문제인지 이런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보 전문가 입장에서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떤 원칙들, 정론들을 위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제 같은 사람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북 정책의 정론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북한과 화해하고 협력하고 다 필요한 일입니다. 남북 상생, 무력 충돌 없는 상생을 위해서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확고한 안보 태세는 병행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론인데 그 후자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론이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보면요, 억지의 정론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핵무장을 하지 않는 국가로서 한미동맹, 미국의 핵우산에 상당 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 말하자면 비대칭입니다. 이런 비대칭 상태에서는 우리의 군사적 지렛대를 줄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분야에서 키워야 되는데 이 우리의 군사력을 지금 줄이는 국방개혁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은 대북 억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취약점을 계속 증폭시키는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군비 통제의 정론이란 게 무엇이겠습니까? 군비 통제라고 하는 것은 상호 간의 소모적인 무력 정강이나 무력 태세를 완화하거나 축소해서 같이 이익을 보자는 것이 군비 통제 아닙니까? 그런데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 같은 것을 보면 남북한이 함께 비행금지구역을 준수해서 휴전선 일대에서 정찰 비행을 하지 않기로 하자. 이게 얼핏 들으면 공정한 것 같지만 북한은 무수하게 남쪽을 향해서 군사 도발을 했던 공자, 공격자의 입장이고 대한민국은 그것을 막아내는 방어자, 방자의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방자가 같이 정찰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거 사실 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죠. 이런 안보 이슈에 대해서 국민들이 깊숙이 고민하고 논의할 기회가 없다라는 것이 이 광고의 지적인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학 책에 없는 것이죠. 성장을 통해서 파이를 키워서 그 파이를 같이 더 많이 나누어 갖는, 그러니까 성장을 통해서 소득을 키우는 것이 정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론을 위배한 이 논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당연히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복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살림, 형편은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데 당장의 인기를 위해서 능력에 넘치는 많은 돈을 뿌리고 능력에 넘치는 소위 퍼주기 정책, 그런 식의 복지 정책을 펼치면 결국은 나라가 빚을 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세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버지가 하는 사업을 아들이 맡아서 이어가는 가업, 전통적인 가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은퇴한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사실 그 노인들은 정규 수입이 없는 상태인데 그 집안채에 대해서 엄청난 종부세 폭탄을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서 과중한 법인세를 물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금을 많이 거두어 가면 결국은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져서 문을 닫게 되고 은퇴 노인들의 삶은 황폐화되는 것이고,
전통 가업들은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런 식의 형편에 맞지 않는 복지 정책을 펼치면 담시의 능력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가 패망하고 만다. 이건 뭐 우리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과거에 그랬고 최근에 그리스가 그랬고 콜롬비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인기 영합식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가면 결국 경제가 거들난다는 거.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런 중차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잘하고 있다, 아니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건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광고를 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국 문제. 최근에 이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국과 중국은 운명 공동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중국이 아프면 우리도 아프다, 아픔을 나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때로는 큰 산봉우리 옆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라는 다소 자기 비하적인 이런 발언도 했는데, 사실은 그 발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굴하고 저자체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온 것이 삼불 약속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삼불 약속이 뭔지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성주에 있는 저 사드 기지, 저 사드는 공격용 무기가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것을 요격해서 막아내는 방어 무기일 뿐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거 한 포대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세 포대, 네 포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한 포대 달랑 배치한 상태에서 더 이상 배치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했고요. 또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통합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일본과의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 약속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드는 주한미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고요. 또 주한미군을 지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동맹의 전력을 지키는 것이 바로 억제력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일, 일본하고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속인데, 지금 지도를 보시면 미국과 중국이 격심한 패권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중국은 러시아와 북한을 옆에 끼고 삼각 공조를 형성하면서 소위 해양 세력에 대처하는 뭐 이런 양상이죠. 여기에 대처하는 해양 세력은 적어도 우리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안보 협력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일본하고의 안보 협력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오히려 일본에 대해서 반일 캠페인을 펼치는 소위 반일적인 자세를 보였죠. 이 미국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한국을 우리 동맹으로 믿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리 국민 사이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에 불리하다,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각자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논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 탈원전 이슈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탈원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말 저로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경제성, 환경 안전성, 그리고 안보적 가치, 모든 측면에서 대한민국에게 대단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원자력 발전 단가는 LNG의 70%, 태양열의 30%, 풍력의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4월 7일자 조선일보 일면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다는 태양광 단지 그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한 50만 평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 태양광 전지로 덮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이 98,000kWh입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원자로 APR 1400의 14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원자력은 환경 유해 물질을 거의 생산하지 않습니다. 안보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무장을 당장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핵무장이 필요할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핵무장을 하자는 주장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럴 때를 대비한다면 우리도 잠재력은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 잠재력의 토양이 바로 원자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원자력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잘한 것일까요? 의문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APR 1400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신형 원자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고 값싼 원자로입니다. 2018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전 수주를 위해서 가격을 제출받았는데 그때 미국이 써낸 가격의 3분의 1이었습니다. 프랑스와 일본이 써낸 가격의 2분의 1이었습니다. 중국보다 더 쌌습니다. 중국은 사실 저임금을 공세수단으로 삼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국보다
우리 원전이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전은 안전성에 있어서도 최우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설계 인정을 허가했습니다. 2018년에. 이 얘기는 한국형 그 원자로를 미국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해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어떤 외국 원전에 대해서 이 설계 인정을 허가해 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당장 2030년까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원전을 짓겠다고 수주를 하려고 하는 물량만 약 50기. 기간을 더 길게 잡으면 더 많습니다. 50기면 대충 잡아서 약 200조 원의 원전 시장입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뛰어들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는 거.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탈원전 정책을 통해서 한국이 만든 APR-1400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 이 원전을 왜 사장시켜야 합니까? 국내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24기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 몇 개는 일시 정비를 위해서 중단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24개가 살아 있습니다. 2개는 폐기가 결정이 됐고요. 그런데 6개의 원전이 거의 다 지었거나 중단에 포기를 했거나 아니면 부지 조성을 하고 막 자금이 1조 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취함으로써 중단된 이런 원전이 도합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개 모두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APR-1400 원전이 지금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게 될 원전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만든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이 원전을 왜 이 정부는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제가 설득이 되면 이 문제는 더 이상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만약에 중국 기업의 이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든지 또 중국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의 수주를 더 잘할 수 있게 우리가 양보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중국에 대한 굴종적인 또는 친중적인 기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 나중이라도 드러난다면 이 문제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부탁합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서 아니다, 그래도 우리는 믿고 이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겠다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저처럼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도 계실 겁니다. 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4가지, 물론 그 말고도 뭐 많이 있겠지만 안보 문제, 경제 문제, 중국 문제, 탈원전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에서 총선이 치러지고 있다. 그래서 우파에게는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파 세력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놓고 평가해야 합니다. 아무리 언론이 다뤄주지 않아도 우파 전문가들과 또 우파 지식인들은 국민으로 하여금 이런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언론이 외면하는 상태에서 대단히 힘이 들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실은 그런 정도 말고는 더 뾰족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총선 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여전히 제 이 분석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저의 분석대로 선거가 끝이 난다면 앞으로 우파들은 많은 과제들을 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총선에서 승리한 집권 세력이 과거보다 더 자신만만하게 사회주의적 개혁을 시도할 텐데 이것은 안보, 경제, 탈원전 포함해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협조를 해야 되느냐, 저지를 해야 되느냐. 저지를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냐.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관련된 고민을 안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야당의 견제 역할이 과연 작동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야당의 구성원이 과거보다는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도라고 하는 분들은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치열한 패권 경쟁, 신냉전 구도가 벌어지고 있다. 또 북한 핵이 위험하다.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두지 않죠. 그분들은 결코 좌파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 상당히 안일하게 보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당의 주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야당이 견제 역할을 할 것이냐 하는 두 번째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우파의 재건입니다. 사실은 이 거대 야당이 중도 좌클릭을 하면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격렬하게 투쟁해왔던 많은 애국 국민들은 사실상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군소정당으로 남았지만 그 군소정당들이 선전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이 우파들이
지리멸렬하고 분열된 이런 오합지졸 상태의 아스팔트 세력으로 남아야 하느냐. 이것도 큰 과제입니다. 네 번째로는 동맹입니다. 동맹. 사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선택을 눈여겨보고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국민이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한미동맹에 반대하고 미군이 떠나기를 찬성한다면, 한국 국민의 다수가 그렇게 결정한다면 미국은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저렇게 평택기지를 크게 지어놨는데 과연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는다. 또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서의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밀어내도 떠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이 쉽사리 한국을 떠나지는 않겠지만 한국 국민의 뜻이라면 떠날 겁니다. 필리핀도 그랬습니다. 수백만 해군기지, 클라크 공군기지, 어마어마한 군사시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미군이 오랜 기간 주둔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에서 1987년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헌법이 개정되고 미군 기지를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의 조항이 만들어지고 미국이 1992년에 떠났습니다. 물론 지금은 또 중국이 위협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필리핀이 다시 미군을 끌어들이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그랬다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다리 외교를 취하면서 다시 또 미 필리핀 관계가 복잡해지는 이런 양상입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 국민의 선택이 미국 정부의 동맹 정책을 좌우한다는 거, 이게 총선 이후에 저로서는 큰 관심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언론입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가 꽃핀 나라들은 다 언론이 왕성한 비판 역할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언론이 당연히 존재해야 될 정책 다툼을 선도하고 그 장을 열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지 않고 다툼에서 어느 일방이 돼서 얘기를 할 때 사실 그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는 존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세상을 한 70년 살았으니까 적게 살았다고는 볼 수 없겠죠.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을 빼고 나면 지금처럼 공영 언론들이 다툼에 직접 뛰어들어서 어느 일방이 돼 있는 상황은 제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 발전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언론이 과연 제대로 언론 정신을 발휘하는 공정한 비판자의 입장에 서줄 것이냐, 이것도 총선 이후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당연히 이슈가 되고 있어야 될 정책 이슈들이 실종된 상태에서 총선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